임금님의 벼루.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배운 것은 없고 가난해도 배짱 하나는 두둑해서 평생 남에게 꿀리고 사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지랖도 넓어서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남의 큰 일을 보면 제 일처럼 달려들어 참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옆집에는 역조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역졸의 집을 지나가다 보니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뜸 그 집에 들어가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조상이 났단 말은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곡성이요? 그랬더니 역졸이 울다가 말고 말했습니다. 역졸의 일이라는 것이 나라의 심부름이 아니오. 우리 고을 감사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벼루를 내가 맡아 대궐에 갖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만 깨뜨려 버렸소. 깨진 벼루를 가져갔다가는 내 모가지가 열이라도 붙어 있지 못할 테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듣고 보니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아무 뒤탈 없이 벼루를 갖다 주고 올 터이니 어서 벼루나 내놓으시오. 역졸은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나 하고 얼른 벼루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벼루를 비단보다 더 잘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가서는 대궐로 간 것이 아니라 한창 새도가 하늘을 찌르는 정승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부터 문지기가 여럿 지키고 서서 자빈을 막는다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짜고짜 정승집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앞에 가서 너희들은 어서 나를 대궐로 인도하여라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보니 행색도 후줄근한 시골뜨기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인데 여기 와서 행악질이냐? 이 댁이 누구 댁인 줄 알고 나는 짓이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거만하게 험악한 말을 마구 버부어댔습니다. 그러더니 옥신각신 싸움이 나서 문지기들이 여럿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그만 이 사람이 일부러 벌떡 넘어지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 임금님 벼루를 깨트렸네. 아이고. 임금님 벼루라는 말에 문지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이라는 말에 기가 죽은 것이지요. 그만 겁을 먹고 정승에게 달려가 임금님의 벼루를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승도 들어보니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을 불러 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하라. 아이고 대감, 저는 아무골 감사의 부탁으로 귀한 벼루를 대궐에 가지고 가는 참이었는데 이 댁 문지기 놈들이 그만 벼루를 깨뜨려 놓았습니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저한테 허물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좋은 말로 달랬습니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내 그 고을 감사에게 사람을 보내 뒤탈이 없도록 해줄 터이니 너는 이 일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해라. 이쯤만 돼도 좋았지만 이 배짱 좋은 사람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는 날이면 제 모가지가 100개라도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저는 이 길로 아주 멀리 가 숨어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노자가 없어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능청을 떠니 정승이 돈을 두둑히 쥐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숨 하나도 구하고 저도 횡재를 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복을 가지러 간 젊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먹는 것이라고는 매일 죽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죽을 먹으려는데 스님이 힘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죽 좀 나누어 주시게나. 한 그릇밖에 없는 죽이었지만 젊은이는 스님에게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먹어치우고는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전 언제쯤이면 잘 살 수 있게 될까요? 10곡에 넘어 서쪽 나라 계곡에 복을 타는 데가 있다네. 한번 가보시게. 복을 타는 곳이라고요? 젊은이는 그 길로 곧장 서쪽 나라로 떠났습니다. 한 고개를 넘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다. 그 집에는 예쁜 아가씨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 먼 길을 가시나 봅니다. 예, 서쪽 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희 남편이 될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2고개, 3고개를 넘었습니다. 4고개를 넘는데 흰 옷을 입고 금 바둑판에 바둑을 두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100년 동안이나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가 복을 타러 서쪽 나라로 간다고 하자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무리 바둑을 두어도 끝이 없으니 도대체 누가 이길 건지 좀 알아봐 주시겠소? 네, 걱정 마세요. 젊은이는 또 길을 나섰습니다. 5고개, 6고개를 넘자 한 아이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꽃은 다 피는데 이 꽃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피지 않습니다. 내가 서쪽 나라에 가서 알아봐 줄게. 젊은이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7고개, 8고개, 9고개를 넘자 바다가 나왔습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지? 그때 무시무시한 회색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입에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었지요. 내가 서쪽 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젊은이인가? 서쪽 나라에 가거든 내가 언제쯤 하늘로 올라갈 건지 꼭 알아오너라. 젊은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은 젊은이를 등에 태우고 바다 위를 날아갔습니다. 바다를 무사히 건넌 젊은이는 서쪽 나라 계곡으로 가는 마지막 10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 안에는 젊은이에게 죽을 얻어먹은 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타러 왔습니다. 자네 복은 자네 스스로 곧 찾게 될 걸세. 젊은이는 맥이 탁 풀렸지만 스님에게 사람들과 용이 부탁한 것을 물었습니다. 아가씨의 신랑감은 처음 만난 사람이고 바둑은 평생 두어도 끝이 나질 않으니 어서 그만두라고 하게. 꽃은 땅 속에 있는 금덩이를 파내면 필 것이고 용은 여의주 하나를 버리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허나 용에게는 바다를 건너주거든 이 말을 전해야 하네. 스님이 말을 마치자 젊은이는 빈손으로 절을 내려왔습니다. 10번째 고개를 다시 넘어왔지요. 용을 만난 젊은이는 바다를 건넌 뒤 여의주 하나를 버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 여의주는 네가 갖거라. 용은 보물 여의주 하나를 젊은이에게 주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젊은이는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땅 속을 한번 파보거라. 아이가 땅 속의 금덩이를 파내자 금세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며 젊은이에게 금덩이를 주었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바둑을 두어도 끝이 안 난다니 이제 그만두시지요. 우리가 괜한 헛수고를 했구먼. 노인들은 금 바둑판을 젊은이에게 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아가씨는 젊은이를 보자 달려 나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는군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복을 타러 가서 보물 여의주에 금덩이에 금 바둑판에 고운 아가씨까지 아내로 맞았네. 내 복을 내가 찾았어. 젊은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연자방아로 마을 사람들의 곡식을 찧어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덩치가 큰 호랑이가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소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호랑아, 왜 울고 있니? 사냥꾼한테서 도망을 치다 다리를 삐었어. 소년은 호랑이가 불쌍했습니다. 지게에 가득 실은 나무찜을 내려놓고는 호랑이를 태워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소년이 호랑이를 데려오자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랑 닭, 당나귀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잡아먹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저마다 꽁지를 감추고 벌벌 떨었습니다. 소년은 호랑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아픈 다리를 삼배로 동동 메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었습니다. 이거 참 편한 걸. 힘들게 사냥하지 않아도 되고 사냥꾼한테 잡힐 염려도 없고 이 집에서 눌러 살아야겠다. 며칠이 지나도 호랑이가 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차 보다 못한 누렁이, 당나귀, 수탉이 호랑이를 다 일렀습니다. 호랑아, 이제 다리도 다 나았으니 그만 산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싫어. 난 여기서 살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너는 하는 일이 없이 밥만 축내잖아. 그러는 너희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난 말이야. 밤이나 낮이나 멍멍 짖어대며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지키지. 난 말이야. 새벽마다 꼬꼬댁 울어서 사람들에게 날이 밝았다고 알려주지. 난 말이야. 매일같이 쿵덕쿵 연자방아를 돌려서 곡식을 찢고 있지. 호랑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모두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이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나귀야, 우리 집 수다쟁이 수탉이 어디 갔니? 간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소년은 당장 호랑이를 내쫓고 싶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누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나귀야, 우리 집 누렁이 어디 갔니? 간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소년은 호랑이가 자신과 어머니도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소년의 방까지 차지하고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쫓아낼까? 소년이 이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는데
당나귀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주인님, 제게 좋은 수가 있어요. 그날 밤 호랑이가 당나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은 내 차례다. 내가 죽으면 누가 저 무거운 연자 방아를 돌리지? 에이, 그까지 연자 방아 내가 돌리지. 네가 저 무거운 연자 방아를 어떻게 돌린단 말이야? 은근슬쩍 당나귀는 호랑이의 성질을 돋구었습니다. 좋아, 내 실력 한번 봐라. 호랑이는 으스대며 연자 방아로 다가갔습니다. 이때다 싶어 숨어서 지켜보던 소년이 뛰어나왔습니다. 호랑아, 얼마나 힘이 센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호랑이를 살살 꿰며 호랑이 목에 연자 방아를 단단히 묶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힘차게 연자 방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호랑이님이 얼마나 센지 봤지? 우와, 넌 정말 힘이 세구나. 언제까지 여기에서 연자 방아나 돌리렴? 우리는 이만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뭐라고? 날 풀어줘. 소년과 당나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는 연자방아에 묶인 채 쫄쫄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호랑이 가죽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당나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삿갓 이야기. 어릴 적 김병현의 집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삭 바느질을 하여 세 형제를 키웠습니다. 병현은 자신이 양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조상이 누구고 어떤 가문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조상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알 것 없다. 넌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네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병현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간 병현은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장한 내 아들이로구나. 그런데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예, 어머니. 역적 김익순과 충신 정시에 대한 시를 짓는 문제였습니다. 병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병현아, 그 김익순이라는 분이 바로 네 할아버지란다. 병현은 청천벽력 같은 어머니의 말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선천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관리였단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용기가 부족하셨지. 그래서 반란군이 쳐들어오자
죽을 것이 두려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말았단다. 그러나 정씨라는 분은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도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단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라에서 네 할아버지를 역쪽으로 몰아 사약을 내렸지. 가문을 일으키려고 그간 이 사실을 숨겨왔는데 내가 너를 조상을 욕하는 불효자로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병연아. 아닙니다, 어머니. 소자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병연은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연은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연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삿갓을 쓴 이유는 조상을 욕한 죄인이 어찌 하늘 아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두고 김삿갓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삿갓은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프면 주막에 들어가 국밥을 한 그릇 사 먹고 다리가 아프면 아무데나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가 태어날 때도 맨몸으로 온 것을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사는 것이 홀가분하구나.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김삿갓은 함경도의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다 커다란 기와집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종일 배를 골아 쓰러질 지경인데 잘 되었다.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보겠구나. 김삿갓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최부자의 환갑을 축하해주기 위해 여러 마을에서 양반들이 모두 모였던 것이지요. 김삿갓은 군침을 삼키며 사랑방 앞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여기도 손님이 있다네. 한상 잘 차려주게나. 사랑방에 모여있던 양반들은 초라한 김삿갓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놈아, 거지 주제에 어딜 함부로 앉는 게야? 당장 내려오지 못해? 그 꼴을 하고 감히 어르신들이 계신 사랑방까지 올라오다니. 얻어먹으러 왔으면 마당 귀퉁이에서 주는 대로 먹고 썩 나가거라. 하인은 김삿갓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김삿갓은 일부러 안방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엄살을 피웠지요. 어이쿠, 사람이 죽네. 나 좀 살려주소. 그 바람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도 이 광경을 보고 잔치가 망쳐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웃음을 지으며 억지로 말을 했습니다. 여봐라, 그 거린도 손님이니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가게 하여라. 그러자 김삿갓은 하인의 손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집에 왔거늘 사람 대접을 하지 않으니 주인도 사람답지 못하구나. 최 부자는 그 시가 자기를 나무라는 뜻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최 부자는 김삿갓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젊은 양반,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내 하인이 큰 실례를 하였구려. 그만 화를 풀고 방으로 들어갑시다. 최 부자는 김삿갓에게 술과 음식을 권했습니다. 김삿갓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난 김삿갓은 최 부자에게 시를 한 수 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소이다. 오늘 일은 주인장 얼굴을 봐서 참기로 하지요. 그 대신 시나 한 수 지어 올리고 가겠소. 궁금해진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앉은 환갑 노인 사람 같지 않으니 김삿갓이 휘갈겨 쓴 글귀를 보고 그렇게 잘 얻어먹고 최 부자를 사람 같지 않다고 놀린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삿갓은 잠자코 다음 글을 써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가 보구나. 그제야 사람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글귀가 어떻게 나올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눈앞의 7 아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니. 세 번째 글귀를 쓴 김삿갓은 붓을 내려놓고 술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이번에는 최 부자의 아들들이 눈을 부릅뜨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윽고 김삿갓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몰래 하늘의 복숭아를 훔쳐다가 아버지의 환갑 잔치에 바쳤네. 그만큼 온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환갑 잔치를 차렸다는 뜻이지요. 최 부자와 아들들을 비롯하여 다른 손님들도 김삿갓의 놀라운 글재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삿갓은 손에는 죽장 하나 짚고 등에는 보찜 하나 메고 머리에는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쓴 채 마음 가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얼마나 걸었는지 뻣뻣해진 다리를 끌며 김삿갓이 고개를 막 넘어가는데 쩌렁쩌렁 울리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꼼짝 마라. 몸집이 얼마나 크던지 김삿갓의 2배는 더 되겠고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이 뒤덮여 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산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빼앗길 것도 없으니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놈, 어서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그러나 김삿갓은 태연하게 말하였습니다. 거참 미안하게 됐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소이다. 누가 속을 줄 알고 죽고 싶지 않거든
어서 다 내놓거라. 내 꼬락서니를 보고도 모르겠소? 가진 것이라고는 이 붓이 전부란 말이오. 뭐야, 그게 붓이라고? 산적은 등짐을 낚아채어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붓 2자루와 벼루만 나오자, 그렇다면 상투에 꽂는 동곳이라도 내놓아라.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했다가는 네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줄 알아라. 동곳이란 상투를 튼 뒤 부러지지 않도록 머리에 꽂는 것으로 금, 은, 옥, 산호 등으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산적의 말에 김삿갓은 얼른 삿갓을 벗고 산적 앞에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김삿갓은 동곳조차 없어 나뭇가지 하나를 푹 찔러 놓았지요. 산적은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허허하고 헛웃음을 짓더니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산적 생활 10여 년에 너 같은 알거지는 보다 처음 본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미안하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이놈아, 지금 나를 놀리느냐? 하지만 김삿갓은 오히려 산적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적에게 넌지시 농담을 건넸지요. 혹시 이 붓 필요가 없소? 글자도 모르는 놈이 붓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어서 가던 길이나 가거라. 가는 것은 내 발이 알아서 할 것이니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그놈 배짱 한번 두둑하네. 산적은 그제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김삿갓은 왠지 산적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산적 생활이 꽤 오래되었나 본데 그동안 모은 돈은 어떻게 하고 아직도 산적질이오. 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살았지. 하지만 본래 힘이 세고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 작지만 땅도 사고 집도 얻어 장가를 가려고 했지. 그런데 내 돈을 탐내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날 소도둑으로 몰고는 내 재산을 모두 가로채 버렸던 거야. 난 간신히 도망쳐서 깊은 산에 숨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그간 모은 돈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 김삿갓은 산적의 이야기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도둑이군요. 인연이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때에는 산 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나길 바라겠소이다. 의로운 도둑? 그거 듣기 싫은 말은 아니군. 산적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김삿갓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 김삿갓은 평생 동안 우리나라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돈과 벼슬을 탐내는 사람들에게는 꾸지람이 담긴 시를 지어 따끔하게 혼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시를 지어 용기를 주었답니다. 사람이 된 나뭇가지. 옛날 시경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경암은 인기척에 놀라 깨었습니다. 밖에 누구요? 시경암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시경함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둑어둑한 뜰 아래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시자라고 합니다. 몸은 지팡이처럼 가늘고 긴 젊은이가 시경함을 향해 꾸벅 절을 했습니다. 얼굴은 검고 이마에는 붉은 뿔이 솟아나 있는 것이 싸우는 소처럼 성난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새까만 눈은 툭 튀어나와서 몹시 불량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동거지는 무척 겸손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경함은 정시자라는 청년을 방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생김새는 이상했지만 성품은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아 시경함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리 가까이 앉게나. 자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 도대체 자네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는가? 시경함의 물음에 정시자는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소의 머리를 한 보희와 뱀의 모양을 한 여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괴상하고 징그러워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다돌림만 당하는 부부는 언제나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외딴 산 속이지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몇 년 후 부인 여화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길고 뾰족한 나뭇가지였습니다. 부부는 나무 귀신이 괴롭히려고 그러는 줄 알고 나뭇가지를 숲속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떠나버렸지요. 어린 나뭇가지는 서리와 우박을 맞으며 세상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흙 속에서 조그마한 벌레들이 기어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몸에 따뜻한 기운을 느낀 나뭇가지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몸에 다시 따스한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이지요.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가자 나뭇가지는 촉촉히 물이 올라 이제는 뛰어다녀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또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는 또다시 눈과 비바람 속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700번 겪고 난 뒤에야 나뭇가지는 비로소 사람의 모습을 갖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찾아 뜻있게 한번 살아보자. 나뭇가지는 할 일을 찾아 세상 곳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뭇가지는 범씨라는 사람을 만나 나무로 만든 생활용구에 옷칠을 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닌 것만 같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선비를 만나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글을 배웠다는 선비들이 친구를 욕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실망을 하였습니다. 나뭇가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글을 배우는 일보다 더 뜻있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삼랑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삼랑은 나뭇가지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저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자네의 성과 이름을 지어주겠다. 자네의 생김새는 위로는 가로 그어졌고 아래로는 내리 그어졌으니 한자의 정자와 똑같은 모양이구만. 성은 정이라 하고 이름을 시자라 하면 어떻겠나? 정시자. 정시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시자란 한자로 승려라는 뜻이지만 사람들을 부축하여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도 되지. 자네의 생김새가 지팡이와 같으니 지팡이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름이 없어서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듯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니 무엇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 뒤 정시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부축하여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정시자는 이제야말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시자는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시자는 길을 가다가 힘겹게 걷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정시자는 노인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 산 모퉁이 돌아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오. 노인의 걸음은 몹시 느렸습니다. 산 모퉁이를 채 돌지도 못했는데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시자는 노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시자는 노인에게 천천히 걸으라며 붙잡아 줬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며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댁은 어디신가요? 정시자여, 자네는 정말 착한 젊은이로다.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나는 저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네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기특히 여겨 내 너희 갈 길을 가르쳐 주러 왔느니라. 이 마을을 지나 강을 하나 건너면 화산이라는 곳이 나온단다. 그곳에 가면 아들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시경암이란 선비가 있다. 그 사람에게 가면 틀림없이 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친 노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시자는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화산 땅의 시경암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시자의 이야기를 듣고 시경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잖아도 간밤의 꿈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 날이 밝으면 젊은이가 찾아갈 터이니 그 사람을 아들로 맞이하라고 일러주더구먼. 그 젊은이가 바로 자네였군. 시경암은 정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젊은이다. 그 모진 고생과 서름을 겪으면서도 남을 도우려는 인정을 잃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갸륵한 일인가. 그 눈은 정말 총명하고 그 마음은 진실하며 그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만 나오는구나. 나도 자식이 없어 외롭던 차에 잘 되었다.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되어 내 곁에 있어 주게나. 고맙습니다, 아범님. 그 산신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경암이란 선비를 찾아가면 틀림없이 제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옵니다. 그 후 할 일을 찾은 정시자는 시경암을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용의 아들 이야기. 신라의 도읍지인 경주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 집집마다 흥겨운 노랫가락이 퍼져나왔습니다. 온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하니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었지요. 어느 날 헌강왕은 기쁜 마음으로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헌강왕과 신하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놀이를 마치고 대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앞을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작스런 변화에 놀라 헌광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용이 부린 조화인 듯 싶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을 베풀어 용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이 말을 듣고 헌강왕은 동해의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헌강왕은 그곳을 구름이 열린 곳이라는 뜻으로 개운포라고 불렀습니다.
헌강왕이 자기를 위해 절을 세우라고 하자 동해의 용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7 아들을 데리고 헌강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동해용의 7 아들 중 처용이라는 아들은 헌강왕의 행차에 따라 대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용은 왕을 도와 나란 일을 돌보았지요. 헌강왕은 그런 처용을 위해서 아내를 짝지어 주었습니다. 처용이 동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처용에게는 급간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처용의 아내는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쁜 병을 옮기는 역신도 처용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역신은 사랑의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사람으로 변신해서 몰래 처용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신은 처용이 집에 없을 때 처용의 아내가 자는 방에 살그머니 들어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윽고 처용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누군가 함께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처용은 그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동경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논일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일까?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처용이 마당에 내려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자 역시는 제 모습을 드러내며 처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공이 화내지 않으시니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제부터는 공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역시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대문에 처용의 얼굴을 그려붙여 나쁜 병을 옮기는 역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헌강왕은 개운포에서 돌아와 영취산 동쪽 기슭의 경치 좋은 곳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 절은 망해사 또는 신방사라고 불렀는데 바로 동해의 용을 위해서 지은 절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내기, 소나기. 옛날 예적에 어느 스님이 동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동냥으로 얻은 쌀을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가는데 무더운 여름날이라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때마침 농부 한 사람이 소를 부려 논을 갈다가 그 나무 그늘에 와서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곧 모를 내야 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날이 이렇게 감으로서야 원
농부가 이렇게 날씨 걱정을 하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걱정 마시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것이오. 농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스님도 농담을 잘 하시는군요.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곧 비가 올 것이오.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 내기를 해봅시다. 스님 말대로 해지기 전에 비가 오면 네, 저 소를 드리지요. 농부는 농부대로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이렇게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좋소이다. 소승은 가진 게 이 쌀밖에 없으니 지면 이 바랑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그리고 나서 농부는 다시 논을 갈고 스님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갈면서도 쌀이 공짜로 생기는 횡재수가 났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시커먼 비구름이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농부는 내기에서 진 것도 있고 비가 오는 게 좋아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저 입고 있던 옷을 만져보고 알았지요. 예? 옷을 만져보면 안다고요? 그게 아니라 옷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알았지요. 우리는 빨래를 자주 못하니까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은 곧 소금이니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소? 아까 내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했는데 공기 속에 이렇게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오리라 생각했지요. 아,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다가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자, 어서 끌고 가십시오. 스님은 허허 웃으며 소를 도로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를 도로 드릴 터이니 농사를 잘 지으시오. 우리에게야 소야 아무 소용없겠지만 농사를 짓는데 소만큼 요긴한 것이 또 있겠소? 하고서 훌쩍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떠나자마자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뚝 그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습니다. 소를 걸고 내기를 해서 그런 말이 생긴 것이지요. 요즘에는 소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복을 가지러 간 젊은이 이야기를 보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작은 무엇이라도 베풀었을 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다 보면 언젠가 복이 문득 찾아올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